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인 오늘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여야 협의로 청문회 일정을 재논의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요청과 관련해 조금 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보낸 한일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담긴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하고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주길 바란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 휴가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8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할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은 주 후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공급 병목 현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뒷걸음치면서 지난 1분기 우리 경제가 0.7%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1% 늘었습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어젯밤 역대급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신형 ICBM 등 전략무기가 총동원됐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열병식 현장은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개입하거나 주문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취재 결과 윤 당선인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독대한 자리에서 중재안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지난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서명할 때 윤석열 당선인과는 교감이 안 됐던 겁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중재안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도 합의를 사실상 묵인한 건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 전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에 인수위도 동의했다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당선인 측 입장이 나왔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당선인이 상황은 청취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2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른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마련할 때 부산 민생 일정 중에 통화로 당시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불과 10여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전국을 운영해야 하는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면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받은 건지 어떤 개입이나 주문을 한 건 아니라면서 합의 과정이나 결정의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여야는 중재안에 서명했지만 주말 사이 기류가 급변했고 관련 사안에 말을 아끼던 당선인 측도 어제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는 발언을 거듭 상기시키며 우회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서 윤석열 당선인과 30분간 독대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권 원내대표에게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은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어제 대담에서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당선인 측의 반응이 나왔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한 게 바람직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이 본질은 정권의 권력 사유화다라고 받아쳤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시절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국세청 등 정부 부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데 대해 국민 피로감이 있다면서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 알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특별 사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사면은 현직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 그걸 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선인 입장보다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이 누구를 사면할
할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 같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틀째인 오늘도 파행돼서 일정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며 서로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민의힘이 공직,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전국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한 법안 처리는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틀째 민주당에 대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재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하며 기존 중재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조금 전부터는 전국에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에 대한 각자 입장을 또다시 교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젯밤 늦게까지 열렸던 법사위 법안 소위는 오늘 오후 1시에 재개돼 중재안 심의가 이틀째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대화와 설득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인데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애초 여야가 합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문회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 불참해 파행을 겪었고 조금 전 산회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렸는데요. 30분 동안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는 여야 공방만 오간 뒤 끝난 겁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이대로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 측이 실질적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또 다시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연기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갑질 횡포로 새 정부 출범을 흠집내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이렇게 무례하게 발목을 잡은 적이 있었느냐며 민주당이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다시 협의해서 일정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주쯤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증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4일,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립니다. 청문회에서는 아파트 편법 증여, 또 배우자의 위장 전입 의혹, 그리고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은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다음 달 2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제주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의혹, 또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전문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4명이 모두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 재단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1996년부터 1997년에는 김 후보자 본인이, 2004년과 2005년에는 배우자가, 2014년에서 2016년엔 딸, 2016년에서 2018년에는 아들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특히 두 자녀가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선정된 시기에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어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경기지사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확정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경선에서 낙승하면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의 맞대결이 확정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파전으로 펼쳐진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승리했습니다. 총 득표율 50.67%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를 합산해 치른 경쟁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직 기반이 약할 것이란 관측을 뒤집고 결선 투표 없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손을 잡았던 만큼 이른바 명심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후보로 확정된 이후 SNS에 올린 글에서 반드시 승리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자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의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충남지사 후보로는 양승조 현 지사를, 대전시장 후보로는 허태정 현 시장을 선출했습니다. 각각 국민의힘 김태흠, 이장우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한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속속 대진표를 완성하면서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가 13조 7천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형욱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일본 특사단이 조금 전에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당선인 친서를 총리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협의단 방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면담이 얼마나 이어졌습니까? 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한일정책협의단은 오늘 오전 10시 40분부터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이루어진 이번 면담은 약 2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마스노 일본 내각 관방장관도 면담에 배석했습니다. 협의단은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친서를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친서 내용에 대해 정 단장은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와 기대 등이 담겼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협의단은 다음 달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정 단장은 대통령 취임식의 총리 참석 여부는 일본이 정할 일이지만 성사되면 최선의 예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조금 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협의단과 총리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기반 위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윤 당선인을 시작으로 한국 새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총리 면담을 마치면 관저 로비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별도 호텔에서 11시 50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이 자리에서 협의단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측 협의단 방문에 대해서 일본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총리 면담 일정은 어젯밤 늦게 최종 확정됐습니다. 날짜도 당초 27일로 알려졌다가 나중에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 친서를 가져온 협의단이 총리를 직접 만나 전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일본 측의 태도가 끝까지 변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양국 핵심 현안에 대해서 한국이 먼저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새 정부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제안을 확실히 제시해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 협의단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긴장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단 방일로 일본 쪽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한국이 내놓는 제안에 달렸다는 일본에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 다시 8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감소세는 그러나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행할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실외 마스크와 격리 의무 해제 시점 등 여러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345명입니다. 휴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4만 5천 명 넘게 늘었지만 엿새 연속 10만 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3만 8천여 명이, 2주일 전과 비교하면 13만 명 넘게 줄어 분명한 감소세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국민의 33%, 그러니까 3명 중 1명꼴로 감염된 셈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5명 줄어 613명으로 이틀째 600명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82명이 발생해 55일 만에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2,325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3.4%로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46만 명대이고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4만여 명입니다. 네. 실외에서 마스크를 해제할 것이냐, 또 확진자 격리 의무를 풀 것이냐,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데 내일 인수위가 발표를 한다고요? 네, 새 정부의 방역 정책 밑그림이 담긴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 내일 발표됩니다. 여기에는 최대 관심사인 실외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 해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해제 시점은 현 정부가 계획한 다음 달 초보다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100일 안에는 실외 마스크를 벗게 될 전망입니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도 5월 말보다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합니다. 로드맵에는 또 방역 대책과 감염병 대응, 고위험 취약계층 보호, 백신과 먹는 치료제 대책, 손실 보상 등 5가지 분야가 담기게 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일 확정해 주 후반에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지원은 물론 금융과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 패키지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오늘 아침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의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출근길 교통 대란을 피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버스노조 위원장과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습니다. 노사가 임금 5% 인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첫 번째, 운전직 조합원 그리고 종업원의 임금은 현행 호봉별 시급에서 5%를 인상한다. 협상 타결까지 쉽진 않았습니다. 노조는 8%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었다며 임금 동결을 고수했습니다. 자정까지던 협상 시한이 지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립이 팽팽했지만 결국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견을 좁혔습니다. 극적인 타결로 서울 시내버스 98%가 참여하려던 파업을 피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사는 추가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측이 연구 용역의 임금 현실화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버스노사도 임금 5% 인상안에 합의했고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제주에서도 3% 인상으로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구, 광주 등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우려됐던 전국적인 교통 대란은 없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 1분기에 우리 경제가 0.7% 성장하는 데 그쳐서 한 분기 만에 다시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수출이 반도체와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다소 늘면서 유일하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 3% 성장이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환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질 GDP 성장이 0.7%에 그쳤다고요.
네, 올해 1분기 실질 GDP 즉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0.7% 성장했고 전년 동기 대비 3.1%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에 1.7%, 2분기에 0.8%, 3분기에 0.3%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4분기 들어 1.2%로 회복했는데 다시 올해 1분기에 0.7%로 하락한 것입니다. 1분기 중 실질 GDI 즉 국내 총소득은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실질 GDP 성장률 0.7%보다 약간 낮은 0.6% 성장에 그쳤습니다. 1분기 성적만 보자면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예상한 올해 연간 성장률 3.0%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전망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 중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등이 감소했으나 수출이 증가를 지속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0.5% 감소했고 정부 소비는 전분기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건설 투자는 2.4%, 설비 투자는 4.0% 각각 감소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1% 늘면서 유일하게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됐고 수입도 가격이 뛴 원유의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0.7%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과자와 라면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함유의 가격이 지난달 톤당 1,4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년 전의 가격과 비교하면 약 2배나 급등한 것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자국 소비 물량 부족을 이유로 모레부터 식용유 원료 물질 수출을 금지하기로 해 당분간 팜유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과자와 라면 등 국내 식품 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이 북한을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라고 미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한국이 유엔 대북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에 3년 연속 참여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각국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미 의회가 설립한 초당적 연방기관 미국 국제종교 자유위원회가 올해 연례 보고서를 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세계 최악이었다며 주체 사상이 종교를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당이 종교 활동을 감시 통제하며 주민의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들을 적대적 계급으로 분류해 차별과 처벌, 심지어 처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에 대한 만행이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영국 의회 올해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60여 개국이 대북 인권 침해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한국이 3년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도 임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도 재지정했습니다. Yet the state of religious freedom remains far from perfect and very troubling. 올해도 미 국무부가 위원회 공고를 따르면 북한은 21년 연속으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이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머스크는 곧바로 표현의 자유 복원을 언급해서 폐쇄가 됐던 트럼프의 계정이 복원될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달 트위터 주가의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딜로직은 상장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로는 최소한 최근 20년 새 이뤄진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수선언에서 합의까지 불과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4일 표현의 자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트위터 인수의 포부를 밝혔고 트위터 이사회는 거부 의사를 내비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거액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주주들을 설득하면서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 난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마구 쏟아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윗 계정이 폐쇄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Other extremists,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but in the world, will have their accounts restored. And the rules that prevented them from doing certain kinds of extremism and disinformation on Twitter's platform will be eliminated so that they will have free reign.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과 극우 인사들은 이번 인수 합의를 환영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수 합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낮게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상장사인 트위터를 인수해 비상장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감독과 견제 등을 피할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에 트위터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위터가 현지 시각 25일 뉴욕 증시에서 인수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5.66% 급등한 51.70달러로 장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소식은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가상화폐 도지코인 가격도 끌어올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보합세를 보였으나 도지코인은 거의 30% 급등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1000여 명이 갇혀 있는 아조우스탈 제철소의 대피를 위한 휴전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만이 아닌 우크라이나 남부 전체 장악에 나서면서 자포리자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군사 외교적인 추가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I don't think we failed, frankly. We conduct our military operation. It's not a war. It's a military operation. It has its own strategy. It has its own aims.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갇힌 군인과 민간인 대피를 위한 휴전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So we don't think that ceasefire is a good option right now because the only advantage it will give possibility for Ukrainian forces to regroup and to stage more provocations like Bucha, like I. 러시아가 돈바스뿐 아니라 남서부 장악에도 나서면서 방어를 위한 필사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북서쪽으로 227km 떨어진 자포리자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Це дуже необхідно, тому що ворог підступний. Ми не знаємо, які будуть подальші дії ворога. Ми повинні готувати місто. 미국 최고위 관료들이 기차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약 4천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 차관을 제공하고 2주 안에 키이우의 미국 대사관도 다시 문을 열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임에 성공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인 브리안스크주의 대형 유류 저장소 2곳의 폭발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현지 시각 25일 오전 2시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동쪽으로 154km 떨어진 브리안스크시의 유류 저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류구 폭발의 원인을 화재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연료 저장 시설을 공격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어제 열병식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창건 90주년이었고요. 열병식이 개최가 심야됐다는 사실은 여러 관측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북한이
열었다라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는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4월 25일 어제는 1932년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항일 운동을 위한 조선인민혁명군 이른바 항일 빨치산을 처음으로 조직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날입니다. 북한은 이날을 굉장히 중시하는 만큼 대규모 열병식이 개최가 됐을 것으로 예상이 돼 왔고 어젯밤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신무기들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또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지가 관심인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에게 어제 열병식 상황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내용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연설 내용 자세히 분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김선희 기자가 말씀드린 아조스탈 제철소 옛 소련이 건설한 것입니다. 지하 30m 깊이의 시설이 있고 면적은 여의도 4배 이르는 유럽 최대 제철소입니다. 요새처럼 만들어진 이 제철소 지하에 대피해 있던 우크라이나인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도 없는 지하 벙커가 더욱 침울합니다. 이제 나눌 것도 별로 안 남았습니다. Бантам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то у нас здесь даже выхода нет никакого отсюда. Мы даже на улицу не выходим, у нас дети 1,5 месяца уже не видели солнечного света. 비닐과 종이로 만든 기저귀를 찬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살아남기는 했습니다. выходим, ни дети не выходят, никто не выходит. У нас воды осталось максимум на неделю, еды тоже. Если бы не украинские военные, в принципе, мы бы уже вообще не знали, что ели бы и что пили бы. 최후가 임박한 피난민들이 지금 기댈 곳은 서방 세계밖에 없습니다. Моя страна просто погибает, мой город разрушенный полностью. Нету ни одного места живого. Все разбомбили. окончательно. Дети, которые здесь находятся, они все время плачут, они хотят играть. 제철소에는 아조우 연대 등 우크라이나 군인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 등이 갇혀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돌연 전투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통로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젯밤 8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런 합의가 애초에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인이 제철소에서 대피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인지가 최근에 쟁점이었는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 조금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결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정식부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진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것인데 지난 5월 착수한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의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본 계획과 설계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보완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 이후 오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가 13조 7천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김해공항에 국제선만을 이전한다는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의 예상 수요를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 명, 화물 28만 6천 톤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이륙에 필요한 거리 3,480m를 고려해 3,500m를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규정돼 가덕도 내에서 가능한 곳을 후보로 평가해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후보지와 관련해 절취된 산지를 배후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진 대로 북한이 대규모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고 관영 매체들이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열병식에서 어떤 신형 무기들이 공개될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는데 그 메시지 내용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상대로 열병식이 열렸고 또 공식적으로 좀 지금 확인됐는데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원래는 25일 0시를 기해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안 했거든요. 예. 그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궁금했는데 일단 확인된 것은 어젯밤 10시에 이제 본 행사, 1시간 전에 예비 행사를 했고 그런데 일단 그 행사에서 어떻게 무기들이 이제 선보였는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뭐 일부 속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북한의 준비 정황을 보면 평양 미림 비행장일 때 이 우리가 관측한 그 동원 인원 병력이 뭐 2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장비만 해도 250여 대다. 그러면 역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했던 열병식 가운데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징적인 것은 2020년 이후 야간에 열병식을 개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정기 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도 지금 관심입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번 열병식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지난번 그 최근에 열렸던 이때도 야간에 열렸던 바로 그 열병식 그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야간 열병식으로 왜 열었을까에 또 관심이 집중된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북한은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고층 아파트도 걸어서 올라가야 할 정도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심야 열병식을 2020년부터 계속 지금 야간에 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간에 연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이 극적인 효과를 아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은 주민들에게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사회에 살고 있구나. 우리 지도자가 정말 멋진 일을 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희석시킬 수 있는,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 4월 15일에도 대규모 그 야간 축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극대화시키고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한 또 그런 극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심야 열병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일부에서는 또 야간에 하면 이제 위성에서 모두를 다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공개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뒀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확실히 이제 밤에 치러지니까 뭔가 좀 드라마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아마도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 화면을 공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이 공개돼 봐야 어떤 무기가 나왔는지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관심은 괴물 ICBM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오늘 공개될 것인지 하는 여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사님?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일부 좀 공개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북한은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꾸준히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작년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 때 핵무력 강화를 언급하면서 전술핵 무기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5대 무기에 대한 언급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에 따라서 이후에 꾸준히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금년 들어서도 벌써 14번 방사포 포함하면 발사를 했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극초음속 무기 금년에 발사를 했고 이미 실전 배치한 걸로 북한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2018년 8차 당대회 때 강조했고 추진해 왔던 것을 현실화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극초음속 무기도 있고 또 지난 2월 말 3월 달에 이어서 화성 17형을 발사했단 말입니다. 뭐 실패를 해서 24일 날 발사한 것은 화성 15의 개량형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북한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는 말씀하신 이 극초음속 무기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다탄두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되는 것은 고체 연료를 장착한 그런 ICBM 개발도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BM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과거에 열병식이나 2021년에 있었던 자위 2021 그 무기 전시회에서도 SLBM, 신형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최근에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집중하면서 최근에 발사한 게 뭐냐면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했는데 그 신형 전술 유도 무기는 북한이 이제 이 남측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KN-23, 24 다시 말하면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개발한 다시 말하면 전술핵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무기들을 대거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또 정찰 위성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와 관련된 그런 무기들이 이번 이 열병식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관련된 화면이 좀 더 들어와 봐야 저희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남북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있었잖아요. 다만 이거는 이제 조선중앙통신회만 을 통해서만 보도가 됐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열병식까지 이렇게 이어진 걸 보면 내부적으로는 남측에 대한 어떤 비판 기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북한이 지금 뭐 남북 관계를 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에는 우리가 노력하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신형 전술 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를 겨냥한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강한 적대감과 또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 6월 김여정의 담화에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라고 언급한 뒤에 지금까지 그 기조가 바뀌지 않았고요. 지난번에 김여정 담화에서도 남측을 향한 조치들을 제고하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어요. 우리 서욱 장관의 그 발언을 비판하면서 그래서 남측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뭔가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적대 그런 심을 가지고 뭔가 지금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열병식에 직접 등장했다. 그리고 연설을 했다. 연설 내용이 자세히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핵 무력을 더 강화하겠다. 자신들의 국가 이익이 침탈당하면 사명을 결행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일단 그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핵 무력 강화, 사명을 결행하겠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북한이 내놓았던 여러 차례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다 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지금 이런 대규모 열병식, 지난번에 4월 15일에는 뭐 열병식은 아니었습니다만 군중대회를 했고 1년의 과정들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 이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제 10년, 집권 10년 차를 맡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전에 약속했던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못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업적은 군사업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핵무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지 정책에서 이 조국을 강력한 조국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핵무력 강화에 집중을 해왔고 사실 이런 위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도 우리는 언제라도 지금 우리가 이게 핵 억제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핵무기를 언제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물론 말은 뭐 이익이 침탈당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자기들이 명분을 붙이게 달려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제가 군 창설 기념일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군사력을 좀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고, 북한이 최근 들어서 핵 전투 무력 강화 의지를 노골화했고, 지금은 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정도 메시지 수준은 좀 예상이 됐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뭐 지난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도 이미 한번 얘기를 했었죠. 특히 그때 주목되는 것은 핵 전투 무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핵 전투 무력,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핵무기를 얘기할 때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투 무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최근에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통해서 핵을 탑재해서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전선 포병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핵무기가 사용할 수 없는 무기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메시지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한미 동맹의 복원을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한미연합연습 이번에 이제 지휘소 연습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3년여 동안 실병 기동이 되지 않았던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것이 함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 화성 17형 괴물 ICBM이 만약에 공개된다면 이것은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이고,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요격 장치로는 요격할 수 없는 미사일인데, 만약에 이것이 오늘 공개된다면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물론 공개를 하면서 이제 군사력 시위, 무력 시위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관찰을 해왔고 주목해왔고, 또 최근에 북한이 화성 17형을 또 발사,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그런 발사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백악관 그 안보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ICBM 발사를 했고 모라토리움을 파기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의 역량이 완성됐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북한이 ICBM 화성 15형, 17형을 발사했습니다만 실제 고각 발사를 했고 실거리로 발사를 해서 그 위력을 검증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BM 완성을 위해서 넘어야 할 고비들이 제대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련의 시도들은 시간의 문제지 그걸 극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북한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모라토리움, 이제 ICBM을 쌓고 그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추가 발사하면서 위력을 더 과시하려고 그러고, 또 고각 발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기 위한 시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7차 핵실험이거든요. 지금 전술핵 무기 언급을 했고 다탄두 이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도 추가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그렇게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동을 취할 경우 이것은 강력한 그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다. 또 관련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 한미가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추가 그런 무모한 도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책임 관련 조치라고 한다면 뭐 최소한 어느 정도의 카드를 생각하는 걸까요? 예, 지금은 이제 뭐 결국은 이제까지는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대북 제재 조치가 일부 나왔습니다만 네. 아주 강력한 조치가 없어요. 거기서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그런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른바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골적으로 그런 추가 도발을 할 경우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23975에서 명시되어 있는 트리거 조항의 발동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할 텐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 그것을 과연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제 꺼내 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무력 시위죠. 그동안 이제 자제해 왔던 말하자면 이제 한미연합연습을 정상화시켜서 실병 기동을 하고 미국의 이 전략 자산들, 대표적인 전략 자산들을 전개함으로써 북한에게 무력 시위를 압박하는 그런 방안들도 아마 앞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이 아마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 열병식에서 핵무력 더욱 강화하겠다. 그리고 국가 이익이 침탈되면 사명을 결행하겠다. 뭐 본인들의 사명을 결행하겠다라는 뜻이겠죠. 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속보로 앞서 전해드렸고요. 박사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핵무력 언제든 쓸 수 있다. 전술 유도, 정밀 유도 무기 통해서 남한도 타격할 수 있고 또 미국도 타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 지금 심야 열병식 오늘도 뭐 2만 명 동원하고 군 어마어마하게 동원됐는데 대략 저게 돈이 얼마 정도 들까요? 저렇게 한번 하려면? 예, 글쎄요. 그걸 지금 비용으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인력을 동원하는 자체야 비용이 그렇게 우리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북한 같은 데는 누구든 동원할 수 있는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동원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장비를 이동하기 위한 각종 유류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이제 전력을 이제 소모해야 되니까 그걸 이용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심야 열병식 속보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도 잠시 뒤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조금 전 끝난 것 같습니다. 결과 발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1시간가량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의장 중재안을 여야 의원총회에서 각각 추인을 했고 그 이후 이 의장실에 모여서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직접 소명한 지 이제 채 4일밖에 되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저로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왜 입장에 변화가 생겼는지 또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좀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왜 합의 사항대로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적 뒷받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또 설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따로 결국은 더 추가적인 어떤 뭐 합의나 또는 그 합의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장께도 오늘 법사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본회의 관련해서요? 일단 저만 좀 강력하게 제가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예.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릴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고,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또 얘기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뭐 따로 말씀 없으셨나요? 합의 관련해서요? 네, 들으신 대로 뭐 서로 입장 얘기하는 자리였고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일 본회의를 강력하게 요청한 상황이다라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아직도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되고 이들 지역의 비도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남아 있고요.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 등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덥겠고 남부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6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예년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게 될지 관심입니다. 2부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